1975년 부산의 형제복지원이 개원했다. 길 잃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지만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삶은 끝나버렸다. 형제복지원은 일반 사회에서 벗어난 불황인을 수용한다는 명분 아래 밤마다 부산시청과 경찰이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을 쓸어 담듯 데려오는 수용소가 되어갔다. 길에서 발견된 아이, 밤늦게 귀가하던 회사원, 심지어 불법 체류자까지 한 번 들어오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이곳에 사람들은 하나둘 끌려왔다. 시설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원장 박인근, 전직 군인이었던 그는 강력한 지배력으로 형제복지원을 통제했다. 박인근은 부산시와 정권의 지지를 받아 수천 명을 이곳에 가뒀고 정부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은 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일부 자금은 고급 아파트, 골프 회원권, 해외 자산으로 전환되었고 그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 재산은 고된 노동과 폭력으로 만들어졌다. 시설에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노동을 강요했고 반항하면 무참히 구타를 당했다. 피해자 중에는 어린아이도 장애인도 여성도 있었다. 시설 내부는 군대식으로 분류되어 중대, 소대로 나뉘어 각 소대장이 하급자들을 통제했다. 수용자들 사이에는 통제원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나마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대신 다른 수용자들을 감시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모든 수용자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구타와 강제노동에 시달렸고 심지어 정신요양이라는 명목으로 독한 신경안정제를 하루 수차례 투여받았다. 이는 일종의 세뇌 작용을 했고 자칫 거부하거나 의심을 품으면 더 강한 폭력으로 억눌렸다. 정신이 마비된 수용자들은 무기력하게 일에만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심지어 형제복지원에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라고 불리는 분교도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아이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 교과 과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교육은 원장 박인근과 복지원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통제와 복종을 강요했으며 조금이라도 주의를 산만하게 하면 아이들조차 가차없이 폭행을 당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종과 두려움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에서는 끔찍한 참상이 점차 밖으로 새어나갔다. 1987년 봄 형제복지원의 참혹한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수용자들이 집단 탈출을 감행하면서였다. 시설 직원들의 구타로 인해 한 수용자가 목숨을 잃자 같은 처지의 수용자 35명이 밤을 틈타 탈출을 시도했다. 그들의 증언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혹한 노동, 일상적인 폭력, 그리고 그들의 절규가 묻힌 채 방치된 채였다. 12년간 최소 657명의 수용자가 형제복지원에서 죽음을 맞았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알 수 없었다. 수용자들은 죽어서도 안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의문사로 처리되었고 일부 시신은 안매장되거나 인근 의대의 실습용으로 팔렸다. 몇몇 생존자들이 피해를 증언했지만 이들의 말은 대부분 묵살되었다. 그 사이 형제복지원에서는 공포의 시간이 이어졌고 누구도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만이 확고하게 남아있었다. 박인근은 전두환 정권의 묵인할 사람들을 가뒀고 이를 통해 수백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챙겼다. 전두환 정권은 19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의 눈을 의식하며 도시의 거리를 정리했다. 그리고 그 역할은 형제복지원 같은 곳에 맡겨졌던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진 이후 박인근은 특수감금죄로 기소되었으나 살인죄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부산의 정치, 사법계와도 밀접히 연관된 그는 철저히 보호받았으며 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법의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1987년 당시 부산직할시장은 검찰 수사에서 협조를 요구받자 거절하고 오히려 전두환 정권의 이를 무마해달라고 청탁까지 했다는 증언이 남아있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그의 형량은 최소로 축소됐다. 몇 년간의 수감 생활 후 석방된 그는 나는 사회에 헌신했을 뿐이라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수감 중에도 박인근은 감시를 피해 외출이 허용되었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외부에서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그 후 복지 사업을 확장하며 다시 재단을 인수했고 시설의 이름을 실로암의 집으로 변경하며 재단을 되찾았다. 그는 다시금 부와 권력을 쌓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이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했다. 그가 다시 세운 시설에는 형제복지원 시절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피해자들은 그가 여전히 그 시절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다.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사회에 돌아가려 했으나 형제복지원에서의 고통은 그들의 삶에 깊이 남아 있었다. 어떤 피해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거리에서 생을 이어갔으며 다른 이는 트라우마 속에서 힘겨운 날들을 버텨냈다. 2020년 사건 발생 30여 년 만에 과거사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비로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형제복지원에서 행방이 묘연해진 시신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형제복지원이 철거된 그 자리는 현재 아파트 단지가 세워져 있으며 그 아래 묻힌 수백 명의 시신들은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